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 학성동으로 이사를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가족은 신정현대 홈타운에 살다가 부모님의 가업이 기울어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찾다 보니 학성동에서 고가 다리 넘어서 바로 옆에 정말 넓은 2층 집을 구해서 이사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나무로 되어 있어 분위기가 칙칙하여 흰색으로 도배를 하느라 울산 호텔에서 잠깐 거주했다가 집을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살던 날들 외에는 귀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구경하던 날 그 집에 갔었는데 이상하게도 휑한 느낌이 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시험 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는 벼락치 기형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까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엇인가가 제 코에 찬 바람을 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장난을 치는 거겠지라며 생각하고 말이죠. 일단 제 목을 무엇인가가 감고 있더군요. 너무나도 작은 손이었습니다. 꼭 갓난 아기의 손같이 말이죠. 몸이 움직이지더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잠들었고 어떻게 가위가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똑같은 무엇인가가 제게 목을 감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음성은 아직도 제 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무엇인가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소리가 아닌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타났더군요. 저는 결국 시험을 다 망쳤고 하지만 그 뒤로 일찍 자는 날에는 나타나지 않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엄마와 똑같은 여자. 이 일을 겪은 후로 나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선 겪은 일의 시초가 어머니가 원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익히는 음식을 태우는 버릇이 있었는데 심하게 새카맣게 탄 음식도 주저앉고 드십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가 탄 음식을 먹으시는 걸 보면 암이 걸린다며 말리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아깝다고 하시면서 그 탄 음식을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로 암에 걸리신 것이죠. 어머니가 몸 여기저기가 아프시다며 점점 방에 틀어박혀서 알아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렸기에 전화로 구급차를 부르거나 하진 않았고 그저 이 상황만을 무섭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고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앓고 있는 게 암인 줄도 모르고 그저 감기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이라도 사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당시 밤 9시쯤이어서 열려있던 약국이 전혀 없었죠. 약국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죠. 저희 아파트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저는 계단을 힘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5층쯤 올라왔을 때 밑에서 무언가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밑에 살던 사람인 줄 생각하고 무시하며 올라가려 하는데 밑에서 계단을 무섭게 올라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집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공포와 싸워야 했죠.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이제 천천히 나는 거였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게 귀신일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싶은데 계속 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기는커녕 밑층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귀신의 모습은 더욱 생생해졌죠. 그때 14층에 가깝게 다가온 누군가가 다시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는 듯한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 놀라서 죽을 기세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밑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제 뒤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만 엄청난 것을 보게 될까봐 죽을 기세로 달렸습니다. 19층에 다다랐지만 그 무언가가 바로 뒤였기 때문에 문에 다가갈 타이밍조차 놓치고 저는 19층을 지나쳤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24층까지였죠. 저는 옥상까지 가기로 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무언가로부터 계속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걸 정말 후회했어요. 뒤에는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정확한 시선으로 마주하는 여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놀랐는지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여자는 안 보이더군요. 하지만 기억을 떠올려 보니 그 여자는 우리 엄마였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떠올라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숨이 멎었다더군요. 그 후로 할머니 댁에서 살아야 했으며 그날의 공포로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었습니다. 대체 그 엄마와 똑같은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동거. 선배네 언니가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 때 얘기야. 그 언니가 사람이 잘 살지 않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문을 열고 다녔어. 아파트 주민들도 언니처럼 월세 내고 젊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나봐.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집에서 음식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뭔가를 느낀 거지. 집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걸 말야. 자기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무서운 일이잖아. 그 언니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까라는 것보다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한테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대. 그래서 다른 때보다 친구를 데리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여자였어. 그걸 알게 된 계기는 잠을 자던 언니가 갈증이 나서 깼는데 눈을 살짝 뜨고 보니 그 여자가 자기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더래. 그 언니는 다시 태연히 자는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무서워했지. 그 이유 중 하나가 자기가 깨면 공격이라도 할 듯이 그 여자가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어.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일어난 줄 알았네 하고 갔다가 다시 등을 돌려서 확인하고 자기네 집에서 별짓을 다 했대. 씻고 컴퓨터하고 컵라면이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 먹고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그 여자는 자기가 일어나면 바로 보일러실에 들어갔다나 봐. 원래는 방문을 열고 자던 언니지만 그때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겠지. 어쨌든 이 여자를 얼른 떼어놓지 않으면 살림이 거덜날 것 같았어. 이대로 모르는 척하는 것도 무리였지. 일어나자마자 보일러실 문을 잠갔어.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그 여자를 체포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네 학교에서 엄청 구질구질하게 사는 여자 선배였다는 거야. 처음엔 그 여자 선배도 자기랑 친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선배가 자기한테 바라는 요구가 늘어서 멀리 하던 선배고 거의 왕따였고 휴학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다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 이후로 언니는 다시는 문을 열지 않고 다녔다고 해. 네 번째 이야기,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첫 번째, 히틀러는 잔혹한 통치자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소심하고 여렸다고 한다. 그는 특히 여성으로 의심될 만큼 타인에게 신체 노출과 성관계를 극도로 기피하였고 항상 인어공주 애장본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동화광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추방당하듯 떠났다고 한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아프리카에 집착하였던 이유도 흑인 소녀에 대해 비정상적인 애정 집착 증세와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추측도 있다. 세 번째, 필립스의 회전날 면도기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지만 사실은 서양인의 곱슬 수염에 맞게 설계되어 동양인의 직모 수염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필립스 면도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많다. 이는 현재까지도 필립스 회전날만큼 피부 자극이 적은 면도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 번째, 심리학이 인간에게 실제로 통용되는 이유는 후천적인 학습 덕분이다. 실제로 현대 문명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부족에게는 현재의 심리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고학력자와 사회적 편견을 잘 따르는 사람일수록 최면에 걸릴 확률은 높다고 한다. 다섯 번째, 남녀 간 사랑의 감정과 혈연 관계의 사랑의 감정을 비교하자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이는 호르몬과 성관계가 주축으로 성립되는 타인의 관계인 전자에 비해 자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DNA 구조를 가졌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 번째, UFO에 대한 추측과 설은 난무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으로 판명된 조지 아담스키와 빌리 마이어의 추종자는 상당하다고 한다. 일곱 번째, 로보캅의 첫 작품이 개봉했을 당시 북미 극장가에서는 상당한 잔인성으로 인해
상영 당시 이를 참지 못한 여성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8번째, 컬럼비아 대학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위인전기 관련 도서를 재검토해본 결과 상당 부분의 일화가 현실을 왜곡시키며 거짓 조작되었다고 한다. 9번째, 록펠러는 기독교 재단에 기부하는 습관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그는 당시 자신의 추악한 악덕 사업가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10번째,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바 있는 테레사 수녀는 사실 카톨릭의 홍보 수단이었을 뿐이며 실제로 그녀가 운영하는 죽음의 집재단은 막대한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위해 쓰여진 건 극소수에 불과하며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걸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중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한 대상들은 주로 범죄 탈세 혐의자들로 이 기부 행위로 인해 테레사 수녀의 자필이 들어간 탄원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11번째, 칼 세이건은 자신의 어린 자식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나약함에 대한 보상 심리란다. 12번째, 한 남자의 일생. 10살 때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12살 때 어머니의 재혼으로 집에서 쫓겨나 고아원에 가게 되자 도시로 도망을 친다. 그 이후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해 22세 때 사업을 시작하지만 전 재산을 탕진한다. 그 이후 다시 사업에 도전하나 39세 때 경제공황 사태로 인해 또 다시 파산. 40대 때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쯤 아들을 잃게 된다. 그 이후 주유소에서 발견한 도구를 이용해 닭을 튀기게 되고 이는 유명세를 타 식당을 개업하게 된다. 호황을 누리지만 49세의 원인 모를 전소로 인해 다시 파산하게 된다. 그 이후 몇 년간 고생해 다시 작은 식당을 열게 되지만 또 파산하게 되고 환갑을 넘긴 그는 계속되는 파산과 아들을 잃은 충격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병을 얻게 된다. 매일 밤 소리를 질러대며 울부짖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다 못한 그의 부인마저 그를 떠나가게 된다. 사회보장금 월 105불로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는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고 부족한 돈들을 모으기 시작하며 65번째 생일날 고물 중고 트럭을 구입한다. 이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닭튀김 비법과 양념들을 세일즈하러 다닌다. 미친 사람으로 오인받아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였고 찬물을 끼얹으며 박대를 맞는 1000번이 넘는 퇴짜를 맞고서야 68세에 처음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세계 최초로 프랜차이즈 개념을 도입해 74세의 나이에 대형 규모의 체인점을 개설하게 되어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 체인점은 오늘날 KFC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성업 중이며 이 남자는 KFC 매장 앞에서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반기는 흰 양복의 노인 커넬 할랜드 샌더스이다. 그는 항상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5번째 이야기, 일본에서의 실화괴담. 예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내가 일본에서 살면서 겪었던 몇 가지 일들이야. 첫 번째, 공원에서 있었던 일. 일본에 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을 때 이야기야. 나는 원래 길 눈이 어두운 데다. 내가 살고 있던 일본 주택가의 미로 같은 길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자주 길을 잃곤 했어. 역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 앞까지는 큰 길이라 잘 찾아오는데 그 골목부터가 문제였어. 거의 매번 길을 잃어서 순찰도는 경찰관한테 찾아달라고 한 적도 있었지. 근데 나중에는 그냥 나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걸어다니다 보니 언젠가 아는 길이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냥 골목을 빙빙 돌았지. 그날도 그렇게 집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웃고 떠드는 즐거운 웃음소리랄까? 근데 그때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이 시간에 애들이 밖에 놀고 있나 하면서 그 소리를 따라갔는데 어떤 작은 공원이 나오더라고. 거기에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도 있고 여러 명이서 놀고 있는 거야. 애들은 공놀이를 하고 있었고 어른들이랑 어르신들은 대화하고 계셨지. 그래서 그냥 공원에 놀러 나온 나보다 어른들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런가 보다 했어.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나도 산책이나 와야겠다 하고 대충 주변 지리를 외워놓고 골목골목을 돌아서 우리 집에 도착했지. 집에 가서 룸메이트한테 이 근처에 공원이 있다고
이 시간까지 사람이 많더라고 말하며 나중에 나랑 산책 가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룸메이트가 이 근처에 공원 같은 거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봤다고. 주변 지리까지 대충 설명해 줬는데도 룸메이트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길래 내가 구글맵스로 찾아봤거든. 구글맵스로 일단 우리 집을 찾고 그 주변을 보면서 그 공원이 있던 장소를 찾는데 결국에 찾긴 찾았어. 공원 비슷한 게 있긴 있더라고. 하지만 그곳은 공동묘지였어.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엄청난 길치야. 거기다 여기는 다른 나라의 길 구조도 약간씩 다르고 그렇다 보니 나는 가끔씩 극강의 길치가 되었어. 그날도 집을 찾아서 골목골목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거야. 졸면서 길을 찾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들더라.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낯선 분위기의 길인 거야. 여기가 어디지? 내가 또 이상한 데로 왔나 하면서 계속 걷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이제까지 보던 우리 동네 길들이랑 좀 다른 거야. 어쩐지 더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에 옛날 분위기의 느낌이었어.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을 살피는데 주변의 집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다 옛날 건물인 거야. 엄청 낡은 옛날 집들이었고 길도 이상하고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나라고 생각했지. 무서워져서 걸음을 빨리 하는데 뒤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그 자리에 딱 서버렸어. 그랬더니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내 앞으로 휙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 뒷모습을 보니 일본 남자 전통복을 입고 있었더라고.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주저앉으면서 눈을 감아버렸는데 갑자기 눈앞이 좀 밝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떴어. 그랬더니 가로등이 앞에서 비추고 있고 다시 익숙한 우리 동네의 길이 보이더라고. 두 번째, 기괴한 인터넷 사이트. 일본 친구하고 메일 형식의 문자를 주고받다가 서로 잘 자라고 하고 문자를 끝내고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 근데 문자가 하나 와 있길래 열어봤더니 아까 나랑 문자하던 그 친구가 보낸 메일이더라고. 더 할 말이 있나? 하고 확인해봤는데 여기 엄청 재밌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봐 라는 말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하나 있었어. 아니 얼마나 재밌는 사이트길래 라고 생각하면서 주소창에 그 사이트를 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새빨간 인터넷 창이 확 하고 뜨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확 꺼버렸어.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새빨간 창이 다시 뜨는 거야. 내가 인터넷 창을 키지도 않았는데 그 인터넷 창이 수십 개씩 한 번에 뜨는 것이었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 창들이 뜨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컴퓨터 코드를 확 뽑아버렸어.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가 말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심장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고 했더니 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자기는 그런 사이트 주소 보낸 적 없다고 하더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 끊고 내 문자함에 다시 들어가 봤는데 그 친구가 보낸 문자는 잘 자라고 했던 문자가 마지막이었어. 세 번째, 전철의 귀신. 친구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 전철로 갈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조금 멀어서 한참 동안 전철을 타고 가야 했지. 그래도 친구랑 수다 떨면서 가니까 갈만했어. 근데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나랑 친구랑 전철문 앞쪽에 둘이 서서 가고 있었는데 그 전철문에 작은 창문이 있잖아. 둘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길 보면서 갈 때처럼 수다 떨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역인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철이 역에 섰어. 그리고 우리가 서 있던 문 맞은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고 우린 계속 전철문 밖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던 전철문 밖으로 맞은편 레일에 도착한 전철이 보였어. 우리랑 마주보고 있는 맞은편 전철문 앞에 머리가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 난 놀랐지만 내가 피곤해서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눈을 비비고 친구 쪽을 바라보는데 친구도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날 보고 있었어. 친구도 그 목 없는 사람을 봤던 거였지. 여섯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손가락 괴담. 조선시대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중 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종류가 바로 손가락 절단 사건입니다. 납치된 아이가 손가락이 잘린 채 발견되는 일이 간혹 발생했는데
범인들은 주로 거린이나 관아에서 시체 처리를 담당하는 오작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이의 손가락을 약으로 비싸게 팔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곤 했다는군요. 중종 27년 3월 8일에는 왕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송방에 있는 고 관찰사 유세침 집의 아이를 어떤 사람이 산속으로 유인하여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온몸을 찔러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요행이 살아났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 사이에는 중한병을 앓는 이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간담이나 손가락을 먹이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거린이나 오작인이 뇌물을 받고 주로 천민이나 종 신분의 아이들을 납치해 손가락을 자르거나 극단적인 경우 살해하고 슬개를 빼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중종은 이 같은 소식에 놀라 형조 당상관과 포도대장에게 비밀리에 범인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산 사람의 손가락을 명약으로 여기는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피해자인 아이들이 대부분 천한 신분이었던지라 범죄는 암암리에 계속 이어진 듯합니다. 4년 뒤인 명종 1년 11월 25일 비슷한 사건이 다시 한번 실록에 등장합니다. 한 성부가 아뢰기를 전 영춘 현감 이성의 계집종이 3살 된 아이를 이달 9일 진시에 잃어버렸다가 미시의 남학동 소나무 밑에서 찾았는데 오른손 손가락 2개가 칼에 잘려졌다 합니다. 이번에도 여종의 어린아이가 납치되어 손가락을 잘린 사건이었습니다. 한 성부는 뇌물을 받고 아이들을 유인해 슬개를 빼가고 손가락을 자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마땅히 참수형에 처하고 신고하는 자는 상을 주어야 한다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명종은 매우 경악할 일이다. 형조에서 승전을 받들어 기필코 체포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적으로 범인이 잡혔는지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적이 어려워 범인을 잡기 무척 힘든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왕이 엄벌을 명하고 형조에서 체포 의지를 다진다 해도 손가락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뿌리를 뽑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청해서 자르기만 하면 손가락 절단이 큰 칭찬이 되는 당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세종 21년 4월 3일 예조에서 왕에게 다음과 같이 청합니다. 평안도 가산군 사람 금음도가 악질에 걸려 앓았는데 그 아들 원진이 나이 9살로서 손가락을 끊어 피를 먹여서 치료하였고 또 같은 고을 사람 김을송도 급질을 앓았는데 그 아들 귀시가 역시 9살 된 어린아이로서 손가락을 끊어 피를 먹여 치료하였사오니 청하건대 모두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여 주게 하옵소서. 당시 효자로 인정받아 정묘문과 복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손가락을 잘라서 부모에게 먹이기였습니다. 실록에는 위에 원진이나 귀사와 같이 10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가 아픈 부모를 위해 손가락을 잘라 병을 낫게 하였다는 효담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뼈와 살을 태워 가루를 낸 다음 병든 부모나 형제에게 먹였거나 허벅지살을 베어 먹였다는 등 이러한 효담이 널리 퍼지면 나라에서 상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극을 통해 많이 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10살도 안 된 아이가 스스로 손가락을 자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죽을 듯이 앓던 부모가 제 자식의 살을 먹었다고 씻은 듯이 낫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당시 효자로 인정받으면 정려문이 세워지고 복호를 받을 뿐 아니라 나라에서 그 일가에게 세금과 유역 부담을 줄여주고 재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손가락 절단을 했던 수많은 효자와 효녀들 중 일부는 가난한 집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7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살인마들. 조선시대의 유명 연쇄 살인마라면 5명의 기녀와 부총리 유이서를 살해한 선조의 아들인 임해군과 수십 명의 상인과 부녀자를 죽인 해적 김수은, 4명의 여인을 성고문에 죽인 권채가 유명합니다. 이 중 임해군이나 김수은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권채는 당시 최고 문장가로 뽑힐 정도로 학문도 깊고 매사에 반듯한 사람이었죠. 즉, 정신은 멀쩡하나 감정이 저하된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선조 세종 9년 5월 22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해
장 안에 떠들썩했습니다. 여인이 죽은 채로 물에 내려왔는데 시체는 온몸에 상처 자국이 있었고 성기에서 항문까지의 부위가 칼로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마저 도려내져 신원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몇 주를 간격으로 실종된 여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온몸이 불로 지져 있었다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분노한 세종은 범인을 잡으라고 명했고 수많은 의금부사와 어사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그리고 무언록을 바탕으로 시신을 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얼굴이 손상되지 않은 한 여인의 골격 등을 살펴 얼굴을 그려냈는데 이를 바탕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덕금이라는 여인으로 당시 최고 문장가이자 학자인 권채의 몸종이란 걸 알게 됩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의금부 신상은 권채가 세종의 글스승이기도 했고 당시 문장가라 함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잠복을 했는데 잠복한 지 4일 정도 되자 한 여인이 갑자기 대문을 열고 도망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수하들과 함께 여자를 구출했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앙상했습니다. 그녀의 진술로 인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는데 권채가 수하들을 시켜 여자들을 납치해 일주일간 잔인하게 성고문에 죽인 것이었죠. 권채는 3년 뒤 행액집 성방을 편찬할 정도로 의학에도 상당히 지식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잡힌 여인들은 거의 일주일을 고통을 당하다 죽었는데 몸의 힘줄과 핏줄을 도려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여자의 입을 솜으로 막은 다음 불에 달군 쇠로 음부를 지지고 개의 변을 먹게 하는 등 성고문의 방법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권채는 의금부에 소환됐지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학문 연구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죠. 게다가 수많은 지편적 학자들과 세종이 권채의 편을 들어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고 좌천되지만 곧 복귀했습니다. 대신 애꿎은 권채의 처정씨가 질투로 노비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받아 곤장 90대를 맞다가 죽었죠. 권채는 이후에도 작성도,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는 등 왕성한 학자 활동을 하다가 40살이 되자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회사 창고에서의 괴담.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원입니다. 우리 회사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주로 물류와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건물로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특히 더 으스스한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낮 동안 바쁘게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창고는 조용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창고에 쌓여있던 오래된 장비들을 정비하고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자원하여 맡게 되었고 동료들과 함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더 어두웠고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끼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장비들을 움직이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창고의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저는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조명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선반 사이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료들도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창고 전체에 전기가 나가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형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경험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는 우리에게 창고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듣고 현장을 점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창고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몇몇은 창고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창고에서 일하던 중 다시 그 형체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고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다시 회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창고에서의 이상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창고에 들어갈 때면 항상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날의 사건은 자주 언급되었고 창고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몇 주 후 회사는 창고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자 우리는 다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시설도 최신식으로 교체되었고 조명도 밝게 설치되어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에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움직임 외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이 한창일 때 저는 혼자 창고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누구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조명을 비추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며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창고 한가운데에 서 있던 그 형체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투명한 형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형체는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번에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저를 끌어당기며 창고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는 다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창고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작업도 거의 완료되었고 창고는 다시 일상적인 업무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저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무언가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점점 더 성장했고 창고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창고에서 일하다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다시 한번 소리의 주인을 찾아 조명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창고 한가운데에서 어린아이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동료들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 순간 아이의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창고에서는 종종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창고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고는 다시 문을 닫았고 우리는 그곳과의 연결을 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지만 창고에서의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꿈속에서라도 그 창고를 떠올리며 그날의 공포를 다시 느끼곤 했습니다.